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그 윗물이 중국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 참다 못한 동남아 국가들이 연합해서 곧 중국과 거의 전쟁이라도 할 정도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호시탐탐 중국 빈집털이를 노리고 있는 칼의 인도 역시 함께 중국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 그렇게 중국은 현재 거의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일촉즉발의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어. 어찌된 일인지 그 내용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명의 원천인 물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여행을 가봤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가끔 메콩타이 가서 쌀국수를 드셔보신 분들은 이 메콩강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메콩강은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그 길이만 해도 무려 4,800km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으로 저 높은 곳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 이후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의 모든 국가를 관통하며 흐르는, 한마디로 마치 우리에게 한강이 있듯이 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각각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모두 다 이 메콩강일 정도로 그 국가들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너무도 중요한 강입니다. 참고로 이 메콩강을 따라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의 수가 총 7천만 명이 넘으며, 이 메콩강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의 무슨 아마존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물고기를 포함 수천 종의 민물 물고기들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어 메콩강은 전 세계 1위 최대 내륙 어업 규모를 자랑하는 강이며, 또 그 메콩강 유역은 전 세계에서 나일강 다음으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냥 산모작도 아니고 정말 영양분 만빵으로 가득한 다양한 곡식들을 길러내는 산모작이 가능해 무려 3억 명이 넘는 농부들이 자국의 농산물을 이 메콩강의 유역에서 매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뒤에 볼 인도 역시 모두 이 메콩강을 역사적으로 늘 신성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끔찍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바로 중국이 이 메콩강이 시작되는 지점, 중국에서는 메콩강을 란창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란창강이 시작되는 티베트 상류 지역 강줄기에다가 초대형 댐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메콩강이 티베트에서 그 아래 국가들로 내려오는 상류에 중국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다 댐을, 그것도 초대형 댐을 199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개도 아니고 무려 12개나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도로만 보면 그 규모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 12개의 댐이 가두어 놓고 있는 물의 양이 총 470억 톤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인 충주댐의 최대 용량이 고작 27억 톤입니다. 즉 충주댐의 20배에 가까운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어 놓고 있다 보니 그 아래 국가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메콩강이 단지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라버려 그 주변이 초토화되어버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메콩강에서 고기를 잡고 또 그 비옥한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그 동남아 국가들의 어부와 농부들의 삶이 그 말라버린 강바닥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조사에 의하면 이미 하류 메콩강에 서식 중인 어류 중 70%가 사라졌고, 그래서 메콩강에서 어업을 하며 살아왔던 어부들 가운데 80%가 이미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못해 고무 채취나 양봉으로 강제 전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그 외 전에는 산모작을 하며 엄청난 양의 곡식을 만들어내던 메콩강 유역도 이제는 물도 말라버리고 또 영양가 높은 퇴적물도 쌓이지 않아 간신히 이모작 정도만을 하고 있어 농업 역시 초토화된 상태인데도, 어찌된 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에게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돈 때문이며, 또 그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 자국 인구 비율의 많게는 20%, 또 적게는 0.5%밖에 안 되는 화교들이 그 나라의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틀어잡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애초에 이 댐들을 건설할 즈음 이 댐들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되며 협의를 한 것이었는데, 보통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1대1로 정책에 함께하자고 접근할 때 보면 주로 엄청난 돈이나 투자를 미끼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같은 곳은 워낙 경제가 낙후해서 철도나 항만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 중국은 자기들이 돈을 빌려주고 또 공사 인력도 중국에서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다가 철도를 깔고 큰 항구를 만들어서 방글라데시를 함께 선진국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설득을 하고는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항구는 계약서에 따라 중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고 또 그 철도 역시 그 항만으로 중국의 무기들이나 수출품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그 1대1로에 참여한 수많은 국가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 국가들은 중국에게 빌린 그 엄청난 돈 때문에 말하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가진 채무자의 입장이 되어버려 온갖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현재 캄보디아 최고의 휴양지이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던 조용한 해변도시 시아눅빌 역시 지난 10년간 중국 자본이 몰려들어와 무분별한 개발을 해버린 바람에 지금은 수백 동의 짓다만 고층 콘크리트 건물들과 시설들, 그리고 도시 곳곳마다 중국어 네온 사인이 가득한 카지노와 중국에서 넘어온 범죄 조직들이 넘쳐나는 아주 슬프고 무서운 곳으로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태국도 라오스도 또 캄보디아나 중국을 우주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 베트남 모두 중국에 대한 감정과는 별개로 다들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 입도 뻥끗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이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반감이 크게 달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최근 중국이 그 12개의 댐에 더해 앞으로 11개의 댐을 추가로 짓겠다는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미 메콩강은 거의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11개 댐이 추가로 건설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사실 그 메콩강 주변의 생활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 동남아 국가들과 목소리를 같이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지원군이 등장해 버렸습니다. 바로 카레,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중국 싫어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인 베트남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싫어하고, 또 최근에는 인구수도 중국을 앞질러 버려서 기세가 등등하던 차에 그만 중국이 아래 동남아 국가들에게 하던 짓을 인도에게도 똑같이 하려고 하자 빡친 인도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서 이 메콩강 또는 란창강의 시작이 티베트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시작한 물줄기가 아래로는 동남아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또 옆으로 인도로 흘러가기도 하는데, 중국이 인도로 흘러가는 그 강 바로 상류의 초대형 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댐인 산샤댐의 무려 3배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댐을 짓겠다고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무려 200조 원을 들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그 상류에다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인도로 흘러 들어가는 그 물줄기 위에다 거대한 수도꼭지를 만들어 잠그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인도가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그 동남아 메콩강 위 12개의 댐들, 그리고 추가로 건설될 11개까지 해서 총 23개의 댐들의 경우와 인도 상류의 그 거대한 댐의 경우 모두 만약 아래 국가들이 나중에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잠궈버려 그 하류의 어업과 농업, 그리고 사실상 생활 용수까지 마르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데다 또 유사시에는 엄청난 물을 한 번에 방류시켜버려 거대한 인공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등 가공할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 그 초대형 댐들은 중국에게 수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주고 엄청난 양의 물을 자국을 위해 확보하는 것에 더해 이처럼 다양한 자연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 그 불안감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남아 국가들은 연합하여 중국의 추가댐 건설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의 경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수위로 중국에게 항의를 하며 절대로 그 댐을 건설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이 그럼에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 하류에다가 여러 개의 방어용 댐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거나 말았거나 중국은 이미 그 11개의 추가댐 건설 사업을 시작한 상황이고, 또 인도 상류에 짓게 되는 그 초대형 댐 역시 얼마 전 사업 심의가 중국 정부에서 통과되어 곧 삽을 뜨게 될 상황이라 앞으로 이 메콩강을 두고 벌어지는 중국과 그에 맞서는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 연합의 싸움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세계의 많은 눈이 주시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동남아든 방글라데시든 아니면 인도든
또는 저 멀리 유럽의 이탈리아 등 그동안 중국이 자기들의 그 이상한 1대1로 정책을 수출하며 그 국가들과 맺었던 수많은 계약들 가운데서 사실상 단 한 곳도 해당 국가에게 이익이 생긴 경우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업의 경우 항상 유일한 수혜자는 중국뿐. 협력한 국가들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를 하면서도 계약과 함께 덥석 받아버린 그 막중한 빚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상에 공짜 치즈는 절대 없고 만약 그 치즈가 중국에서 주는 1대1로 치즈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위에는 북한이라는 두꺼운 완충지대가 있어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저런 끔찍한 일들을 직접 겪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투자 또는 경제적 협력이라는 이름하에 조용히 침투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은 특히 제주도 같은 곳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실속 없는 협력 또는 계약의 다음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과 거래함에 있어 항상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리질리언스, 세계 최고 학자들이 꼽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한국말로는 회복력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실패 그리고 절망투성이기 때문에 이 회복력이 없으면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또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성공은커녕 온전히 생존하기도 힘이 듭니다. 인생이란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역사에서 그런 회복력을 가장 극한의 경지로 발휘하는 그것도 연속으로 믿기 힘든 수준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건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 추앙받고 있는 대학자 엘빈 토플러의 분석입니다. 이분은 제가 학생 때부터도 워낙 좋아한 분이라 제 채널 초기 때부터 이미 너무도 많이 소개를 해왔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분일 텐데 무엇보다 우리 한국을 콕 집어 그가 남겨준 이야기들 중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이야기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전후 당시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진작에 알아보고 장차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디지털 강국이 될 것을 정확하게 전망했던 그는 우리 한국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다. 그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1950년 전쟁 이후 1970, 80년대를 거치며 소위 한각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루어내며 전 세계인들을 놀래켰던 것을 넘어 단지 선진국을 빠르게 벤치마킹하여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 것을 넘어 다가올 미래를 영리하게 준비하여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가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가던 시점에는 아예 최강의 선진 기술력과 혁신 그리고 생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 국가로 솟아오르고 있어. 그는 한 국가가 바닥에서 시작해 이렇게 빠른 시간 내 이런 성장을 이뤄낸 것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는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외 토플러 박사는 왜 우리나라가 최첨단 디지털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특화된 민족인지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또 어째서 이 덥고 추우며 삭막한 환경의 국가에서 살아온 이 한국인들은 저 멀리 태양의 땅 남미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엄청난 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신기해하고 궁금해왔지만 그가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경외심을 느꼈으며 동시에 너무도 신기했던 저력은 바로 앞서도 말했던 그 불사조 같은 회복력입니다. 이에 대해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딛고도 반드시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민족이다. 그들의 이런 민족적 특성은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도 그들에게 커다란 강점이 되어줄 것이다. 그 지루한 국사 시간에 매일 잠을 잔 사람들조차도 우리나라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지난 5000년 동안 이 조그만 야수의 땅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멀리 갈 것
것도 없이 우리 뇌리에 아주 문신처럼 각인이 되어 있는 가장 끔찍한 사건인 그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이후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그리고 이후에는 그 임진왜란의 주범들에 의해 나라의 주권을 침탈당하고 안방까지 내어준 후 이 땅에 수많은 가정과 국민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마치 잿더미에서 한 톨의 불씨를 되살려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항상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하며 금세 모든 걸 회복시키며 살아왔음에도 그 정도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세계 양대 이데올로기 격돌의 그 싸움터가 되어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을 이 조그만 땅 위에서 그것도 3년이나 치러내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이 나라의 모든 숨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실상 모든 게 정말 완벽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린 폐허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나라로 다시 올라선 것입니다. 이건 우리만 모를 뿐 엘빈 토플러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를 아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기적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실이자 우리 민족의 현재 진행형 역사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우리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바로 그 시기가 마치 돌아온 각설이처럼 지금 또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중심인 정부는 지금 사실상 공백 상태이고 잘 나가던 세계 최고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는 지금 대만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도전으로 인해 벌써부터 직격탄을 맞으며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또한 마치 럭비공처럼 도대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의 급진적 글로벌 정책들로 인해 우리 산업의 미래가 몹시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크게 위험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약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 그 꺾여버린 삶의 투지와 기세입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은 전 세계 어디보다 이 호랑이 국가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각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는 지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정도는 우리가 마음 단단히 각성하고 단결해서 달려들면 진짜 쌈 싸먹듯 해치우고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저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수도 없이 증명해 왔으며 지금은 바로 그걸 해야 하는 것이 이 역사 속 우리의 시기적 사명입니다. 벌써 2월이라 지금 국난도 빨리빨리 해결해버리고 올해를 다시 성장의 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체되고 막혀있던 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다시 빨리 정상화되어 이 바닥을 찍고 엘빈 토플러가 극찬했던 바로 그 회복력으로 마치 탄탄한 고무공이 튀어오르듯 올해부터는 다시 우리나라와 우리 개인 모두 잠시 끊어졌던 그 성장을 모두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직 2월 초 여전히 새해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반드시 영어 회화를 배워보고 싶으셨던 분들을 위해 지난번에 이어 한 번 더 전세계 최고 영어 회화 앱인 스픽 관련 소개 드립니다. 뭐든 때가 있는 것이라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또 그게 만약 평소 정말로 꼭 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약간의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해서 그 기회를 반드시 실천으로 그리고 올 연말에는 나를 칭찬하게 만들어줄 멋진 결과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운동이든 아니면 영어 회화든 최소 3개월 이상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목표들의 경우 딱 지금 같은 연초 1, 2월이 그걸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스픽이라는 앱은 그냥 현존 최고입니다. 전기차의 테슬라, 스마트폰의 아이폰 같은 앱이 바로 이 스픽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의 도구로 그게 다 인공지능 덕분에 가능해진 것인데 쉽게 말해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실패할 확률도 가장 적은 최고의 영어 회화 앱으로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영어 회화 앱 가운데서 그 비교 대상조차 없는 끝판왕 앱입니다. 참고로 이 스픽은 2024년 구글 플레이 올해의 베스트 앱으로 선정된 최고의 챔피언 앱으로 이미 그 퀄리티와 효과는 넘치도록 검증이 된 도구입니다. 스픽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들 가운데 가장 재미있고 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기능 한 가지만 소개를 해보자면 바로 프리톡 기능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내가 진짜 사람과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과 그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의 고퀄 영어 프리토킹 대화를 인공지능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리톡입니다. 앱을 켜자마자 여기 아래 보이는 이 사람 모양 아이콘이 바로 프리톡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정말로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프리톡을 시작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 엄청나게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무려 내 마음대로 마치 영화를 찍는 영화 감독처럼 어떤 상황이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호텔 체크인을 하는 상황을 설정한 다음 내가 손님이 될 수도 또는 호텔 지배인이 되어 손님을 응대해 볼 수도 있고 그 외 어떤 상황도 자유롭게 만들어서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는 것 외에도 해외 취업 준비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톡에서 나눈 대화들은 언제든지 다시 듣기 같은 기능은 당연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게 심지어 실시간 지원입니다. 즉 내 바로 옆에서 실제 외국인 영어 선생님이 있어서 내 대화를 들으며 이런저런 피드백을 해주는 것처럼 정말 예전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수준의 갖가지 도움을 스픽의 이 프리톡 수업에서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렇게 말이나 영상으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직접 딱 5분만 해보시면 이게 진짜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영어 회화 앱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동안 영어 회화를 제대로 해보고 싶으셔서 좋은 방법을 찾고 계셨던 분이시라면 아마 마치 커다란 보물을 찾은 것처럼 행복하실 겁니다. 올 한 해 크게는 우리나라 상황도 빨리 정리가 되어 다시금 예전처럼 강하게 솟아오르기를 기대하며 또 우리 개인들 역시 그게 영어든 운동이든 아니면 자기 개발이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줄 좋은 목표를 세운 다음 지금 이 연초부터 잘 시작해서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고 차근차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며칠 전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인데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다들 미친 듯이 경쟁 중인 이 인공지능 호수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메기 한 마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는 바로 그 다음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대략 8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5년 동안 쏟아부어 전 세계 인공지능 경쟁에서 미국이 초격차 수준으로 앞서 나가도록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800조 원이라는 돈은 무려 B2 폭격기 400대를 살 수 있는 돈 또는 우리 K2 전차 4만 대를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그리고 작년 이 분야 우리나라 최전선 파이터인 네이버가 진짜 영끌해서 투자한 것이 딱 1조 원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냥 말도 안 되게 많은 아주 무시무시한 액수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풀 가동하면 나머지는 사실상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나 오픈 AI 그리고 메타 등 이미 전 세계 최강 인공지능 회사들이 모두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교 1등 하고 있는 애한테 대치동 최고 1타 과외 선생님을 1대1로 과목별로 붙여주어 그래서 2등과의 격차를 아예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 수준까지 벌려버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테크 회사들이 누려온 것과 같은 압도적 독점 지위를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미국이 누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확실하게 앞으로는 미국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죽는다기보다는 미국의 하청 국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지금 구글이 그리고 유튜브가 전 세계 검색과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사실상 완전히 독점하고 있고 또 아마존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메타와 메타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엑스와 같은 미국의 SNS 플랫폼들이 전 세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다음 단계인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이버로 검색을 하고 또 아마존 대신 쿠팡으로 온라인 구매를 하는 등 이 지구에서 그 무시무시한 미국 플랫폼 대신 자국의 플랫폼을 쓰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이상한 국가입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런 엄청난 발표를 하고 난 지 대략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 저녁에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갑자기 새로운 인공지능을 발표했는데 그게 현존 전 세계 최강 인공지능인 챗 GPT보다도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인 것도 그렇지만 이전 개발비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좋기 10조 원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돈을 쏟아부은 그 챗 GPT에 비해 이 중국 인공지능은 개발 기간 불과 2년 만에 고작 600만 불, 우리 돈 약 85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회사의 이름은 딥식입니다. 제 후배 중에도 대식이라는 놈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 딥식이 그저께 발표되자마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인공지능 테크 회사들의 주가가 말 그대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이틀 동안 총 88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중국의 화장실에는 문이 없고 자주포는 춤을 추며 또 자존심이 없어 타국 물건의 디자인이나 브랜드들을 심지어 전통 문화까지도 다 베끼기 때문에 어딜 가나 무시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중국이 정말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드론과 인공지능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그 드론들 모두 다 중국제입니다. 이 소형 드론 기술력에 있어 전 세계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아예 없습니다. 그 드론 쪽 게임은 이미 중국의 완승으로 게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드는 전투기들은 사실 날다가 떨어지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싶어 별로 걱정이 되지 않지만 그들이 만드는 인공지능 공격 드론들의 경우 아마 그 기술력이나 완성도가 어쩌면 미국 드론들과도 비슷하거나 또는 더 앞설 수도 있을 정도로 중국의 드론 기술력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2024년 기준 중국에서는 미국보다 더 많은 수의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발표한 상태이고 그 연구소의 숫자도 더 많은 데다 아직까지는 서로 막 드러내놓고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적인 우열은 가릴 수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그들의 춤추는 자주포나 모두에게 다 보이는 스텔스기 또는 소금에 절인 샐러드 같은 가짜 김치의 경우처럼 절대로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에 앞서게 된 이유는 따로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CCTV를 나라 곳곳에다 설치를 해놓고 실시간으로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으며 또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면 인식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사실상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걱정 없이 마음껏 테스트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딥식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빨리 개발에 성공한 것도 또 그 성능이 지금 미국 테크 산업 전체가 당황할 정도로 뛰어난 것도 사실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다가 이 딥시기의 경우 중국의 고유의 소중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무려 오픈 AI가 그동안 개발해놓은 인공지능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학습하여 그 10조 원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들어갔어야 할 초기 학습 단계를 공짜로 건너뛰어 버린 것도 지금 이 놀라운 상황의 배경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여기에 더해 미국에게 정말로 엄청나게 큰 비곁을 선물합니다. 바로 자기들의 그 인공지능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글도 또 오픈 AI도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당연하고 절대로 자기들이 지난 몇 년간 수천억 수십조 원을 들여 투자한 그 핵심 기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종 제품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뿐인데 이건 마치 우리나라의 유명한 냉면 맛집들에서 그 육수 만드는 법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인데 이 딥시기는 자기들 인공지능의 모든 기술력이 담겨있는 그 냉면 육수 제조 비법을 그냥 공짜로 모두에게 오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최고 인공지능 냉면 업계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그냥 모두에게 공짜로 오픈한다는 것은 대단하긴 하지만 한편 이건 매우 중국답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어딘가 찝찝함이 있는데 실제로 이건 중국이 공익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닌 어차피 자기들은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엔 전 세계 모두에게 그 소스를 풀어버려 미국의 독주에 치명적인 회방을 놓기 위한 것이 그 진짜 목적입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 딥시기의 등장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의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성과도 불확실해졌고 또 그래서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의 향방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그렇게 엄청난 혼돈의 상황이 시작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구글을 만든 세계 최고의 멘토이자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했다가 크게 문제가 되었던 발언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그는 챗 GPT가 크게 성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던 그때 곧 다가올 인공지능 미래 시대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첫째, 근미래 인공지능 시대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될 것이며 결국 한 나라가 모든 패권을 쥐게 될 것이다. 그 승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 둘째, 샘 알트만이 앞으로 챗 GPT 개발에 $1,000억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최소 $3,000억 필요하다. 인공지능 개발은 결국에는 돈 싸움이며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들어간다. 셋째, 미국으로 인도 최고의 두뇌들이 몰려들고 있어 유리한 점이 있지만 구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은 직원들의 인권을 너무 중요시하여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대신 중국은 그런 것 없이 인력을 갈아 넣으며 최대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과의 경쟁은 매우 힘들다. 그리고 끝으로 넷째, 이 인공지능 치킨 게임이 끝이 나면 전 세계는 딱 5개의 국가만이 살아남을 거다. 그 패권 국가 한국과 2등 국가, 그리고 그 패권국에게 필요한 반도체 등 자원을 조달하여 함께 살아남는 국가들이 있을 텐데 그 5개 정도 국가들을 빼놓고는 특히 유럽 같은 곳은 그 새로운 시대의 경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완전히 뒤처져 버려 이후 낙후되어 버릴 것이다. 물론 최근 중국이 딥시기로 미국의 허를 찌르며 게다가 또 그걸 공짜로 풀어버리는 치명타까지 입히며 현재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이 가만히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이미 손에 다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미래 인공지능 기술 패권을 그냥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99%의 확률로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구글이 아니면 오픈 AI든 미국에서 개발한 압도적인 성능의 인공지능이 지금 구글이 그렇듯 전 세계 모든 인공지능 관련 시장을 평정해버릴 것인데 그때 마치 빨판 상어처럼 그런 미국 산업의 배 밑에 착 하고 달라붙어 대만과 한국은 거기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대면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마치 맥도날드에 빵을 대는 회사처럼 아니면 군대에 화장지를 대는 회사처럼 그 성공에 적지 않은 부분을 계속 나누어 먹으며 다가오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살아남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미국의 오픈 AI의 인공지능이 이기던 아니면 중국 딥시기 이기든 어쨌든 인공지능 개발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래서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철밥통도 거의 무슨 비브라늄으로 만든 철밥통 수준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무조건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릭 슈미트는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남아 성공하게 될 국가들을 언급하며 콕 집어 대만과 한국을 말하긴 했는데 대신 대만의 경우 지금은 반도체를 잘 만들긴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나라의 소프트웨어가 매우 허약한 곳이라며 지적한 반면 한국의 경우 이 반도체나 배터리뿐 아니라 사실상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군에서 모두 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서고 있는 종합적인 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고 튼튼하고 강력해서 그런 한국과는 다른 대만의 경우 사실 그 TSMC를 빼고 나면 거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나라여서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또 그래서 어떤 능력이 요구될지 모르는 근미래 인공지능 산업 환경에서 대만이 잘 적응하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또 국내 상황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극한의 혼란 시대입니다. 앞으로 6개월 후 또는 1년 후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지금 감히 전망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인데 그런 만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의 엄청난 기회 또한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눈앞의 위기 속에 숨어있는 그 커다란 기회를 찾아 지금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 세계 및 산업 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해서 에릭 슈미트 아저씨의 전망처럼 우리나라가 근미래에 살아남는 그 5개 국가 중 한 곳이 될 뿐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이왕 그렇게 될 것 아예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국가가 되어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G2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삼아 우리 모두 이번에도 똘똘 뭉쳐 그 멋진 꿈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미래 우리 손으로 한 번 더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
이게 가장 최근에 공개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F-22의 직계 후속 모델이자 무장부터 항속거리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한 멀티 드론 컨트롤 능력 등 그냥 꿈같은 전투기의 모습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기 개발 역사를 좀 살짝 살펴보면 우선 이게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의 하늘을 군림했던 진정한 넘사벽의 폭격기인 B-2입니다. 일단 생긴 것부터 앞으로 50년 후에 나올 디자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도 멋지고 비현실적인 이 B-2 폭격기는 그 처음 비행을 한 것이 무려 1989년입니다. 그리고 그 B-2의 조카이자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현실적인 최고의 전투기가 바로 이 F-22 랩터인데 예전에 이 F-22 한 대와 F-15기 144대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무려 144대 빵으로 F-22 혼자 F-15 144대를 모두 격추해 전멸을 시켜버렸을 정도로 이건 그냥 동네 일진애들 싸움하는데 치사하게 기관총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냥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천조국 미국이 항상 추구해온 세계 속 미군의 위상입니다. 파워 오버웰밍,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아예 싸움이 성립이 안 되도록 하는 군사 초강대국. 그런데 2차 대전 때에는 사실 그때는 히틀러의 나치가 무기가 더 좋았습니다. 전차 같은 경우 미군 전차는 독일 전차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전투기들 역시 독일 제트 전투기들의 속도와 파워가 압도적으로 더 높았으며 심지어 병사들이 들고 다니던 그 소총과 기관총 역시 독일 병사들 것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압도적인 전투력을 바탕으로 독일은 정말 순식간에 주변 유럽을 마치 UFC 선수가 동네 유치원 접수하듯 점령해버렸고 나중에 히틀러가 괜히 나폴레옹 따라하며 그 지옥의 땅 러시아 점령만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날 전 세계는 영어 대신 독일어를 세계 공통어로 쓰고 있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그때는 독일 무기들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을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그 엄청난 독일의 전차, 전투기 그리고 미사일 기술을 몽땅 인마이 포켓해버린 미국은 1950년대부터 정말 미친듯이 무기를 발전시키며 그 정점인 1980년대 말이 되며 이미 이 지구의 다른 국가들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넘사벽의 무기들을 보유하게 된 군사 초초 강대국이 되어버립니다. 한 예로 앞서 본 저 B-2 스피릿도 1989년부터 처음 비행을 시작했고 F-22의 경우도 첫 비행은 우리나라가 금 모아가며 그 빚쟁이 IMF를 나라에서 내쫓고 있던 1997년이었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전투기이자 주둥이에 달린 기관총이 거의 무슨 소형차만한 상남자 전투기 A-10은 무려 1972년 하늘에서 빙빙 돌며 지상에 있는 목표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날아다니는 천공의 성 C-130의 경우 1954년 미국의 자랑인 M1 전차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탱크를 때려잡고 있는 괴물 장갑차 M2 브래들리 모두 무려 1981년에 등장한 무기들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이 콜트 권총 또한 아직도 당시에는 이런 서부시대 리볼버 권총들이 대부분이었던 무려 1911년에 등장했던 말도 안 되게 미래적인 권총이었을 정도로 대략 딱 1980년대 중반쯤 되고 나면 이미 미국은 전 세계에 그 적수가 없을 정도로 마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 귀여운 기아 모닝 동호회 혼자 치사하게 페라리 타고 나온 경우처럼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막 베트남이 우리나라 축구를 이기고 중국 전기차들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하고 있으며 한편 한국은 자기들이 만든 전차로 막 독일 최신 전차를 이기며 세계 1위 전차로 등극하고 또 자기들끼리 혼자 뚝딱뚝딱 해서 이제는 5세대 전투기까지 날려서 성공시켜버리는 등 무엇보다 남 베끼는 것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중국이 미국의 가장 소중한 공군 무기 데이터를 훔쳐가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최소한 그 겉모습은 매우 비슷하게 흉내낸 메이드 인 차이나 최첨단 전투기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국도 잠자는 토끼처럼 마음 놓고 여유를 부릴 수 있을 때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누굽니까? 뺨 한 대 맞으면 뺨 두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소총 가지고 찾아가는 게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중국이 저렇게 미국의 화를 돋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참을 생각도 또 그 천조국 세계 군사력 패권 옆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조차 원치 않습니다. 경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며 아무도 그 개발 소식을 몰랐던 B2 폭격기의 아들인 B-21 레이더를 공개하며 이미 그것만으로도 또 앞으로 최소 20년은 벌써 훅 앞서버렸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바로 최첨단 6세대 전투기이자 미래 전장에서 국가의 무기 기술력의 기준이 되어줄 아직도 전 세계 그 적수가 없는 F-22 랩터의 후속 모델을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벌써 2025년이니까 이미 그 차세대 전투기들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6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보다 그 스텔스 능력이 핵심인 F-22나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들의 다음 세대 버전인 차세대 전투기를 통칭해 부르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엔가드라고 부릅니다. 차세대 공중 지배권 계획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금 개발 중인 이 6세대 전투기들의 특징 중 그 핵심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세대 전투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 둘째, 5세대 전투기보다 더 긴 항속거리와 더 빠른 비행 속도, 그리고 더 강력한 무장 능력. 셋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멀티 컨트롤 능력으로 주변 인공위성 데이터나 또는 아군의 군함이나 전투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빠르게 처리해서 완벽하고 빠른 속도의 전투 판단이 가능토록 한 시스템. 넷째, 주변에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다수의 드론들을 한 명의 파일럿이 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파일럿이 직접 작동하거나 또는 무인으로 작동할 것. 이 외에도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많지만 이게 6세대 전투기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기능들 모두 스텔스라는 영화 보면 완전 제대로 너무 사실적으로 나옵니다. 영화 자체도 진짜 완전 재밌고, 그리고 이 영화 최종 보스가 또 북한이기 때문에 혹시 이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최근 공개된 6세대 전투기들의 몇몇 이미지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게 바로 미군이 공개한 6세대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정확히는 이건 미국의 그 6세대 전투기 계획 중 미 공군에서 개발 중인 전투기의 모습인데 거의 최종 디자인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참 사람 눈이라는 게 너무 간사한 게, 이거 보다가 갑자기 F-22 랩터 보면 이제 막 신차 나온 뒤에 구형 모델차 보는 것처럼 뭐가 굉장히 옛날 디자인 보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이게 보잉에서 개발하고 있는 해군의 버전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 모양으로 거의 디자인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공군과 해군을 구분하여 개발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 F-35 개발하면서 공군과 해군이 똑같이 개발한 후 그 옵션만 달리해서 구분해 사용하려고 했더니 이게 생각보다 개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 효율도 기대만큼 크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공군과 해군이 따로따로 각자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둘의 모습이 다릅니다. 참고로 그래도 전투기는 공군에서 만드는 게 해군보다 더 낫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전세계 공군 능력 1위는 바로 미국 공군이며 전세계 2위는 바로 미국 해군입니다. 미국 해군은 그 항공모함에 실려있는 최신형 전투기만 2000대가 넘을 정도로 그냥 배 몇 척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미 공군이지 절대 그냥 단순한 해군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또 한 번 저 멀리 앞서 나가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참고로 이게 일본과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합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입니다. 이거 누가 6세대 전투기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본 미군 전투기들에 비해 두어 세대는 옛날 전투기로 보이는데, 일본도 대략 한 20년 전부터 자기들만의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느니 뭐니 한참 시끄럽다가 6세대는커녕 5세대도 아직 못 만들었고 4.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해 결국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보면 정말 우리 KF-21 보라매의 개발, 그리고 그걸 단번에 성공해버린 그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이 가장 최근 공개한 차세대 스텔스기입니다. 일단 그 겉모습은 얼추 스텔스기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다들 알다시피 중국 스텔스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잘 보인다는 점입니다.
오직 그들의 눈과 레이더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 러시아의 스텔스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게 아주 옛날부터 돌았던 차세대 러시아 스텔스기 디자인입니다. 뭐가 미국 것에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디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군의 스텔스기와도 비슷한 모양, 그리고 영화 탑건에 나왔던 그 SR-72 극초음속기와도 아주 비슷하게 생겨 아마 거의 이대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기술력도 그렇고 또 디자인도 그렇고 2030년 즈음 미국과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기가 되리라 생각되는 모델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뭐가 또 새로 나와 있고, 또 어제의 것이 완전히 구식이 되어버리면서 스마트폰도, 차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속도가 너무 빨라져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들이야 뭐 저도 그렇지만 그냥 5년 전 산 핸드폰 아직 잘 쓰고 있고, 옷도 10년도 더 넘게 샀던 것들 지금도 잘 입고 있는데다 또 차도 8년 전 구입한 것 지금도 너무 잘 굴러가기 때문에 굳이 요즘 나오는 그 새 것들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이 무기의 경우 반도체나 인공지능 기술처럼 한번 밀려버리면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너무도 중차대한 분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4세대와 5세대 전투기는 물론이고 미래 6세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독자 개발하여 단 한 번에 멋지게 성공해낸 우리 KF-21이 새삼 정말 너무 대단하고 멋지게 보입니다. 우리 카이의 개발자 분들 늘 그렇지만 진짜 올림픽에서 금메달 50개 딴 것 이상으로 다들 너무도 대단하고 멋지며, 그래서 앞으로 남은 개발 과정도 잘 진행되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KF-21을 베이스로 개발된 순수 한국형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결국 그가 돌아왔고 새 시대가 이제 막 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트럼프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어쩌면 최근 우리나라가 겪어보지 못한 역대급 호황을 몰고 올 한국을 위한 최고의 와일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트럼프 이야기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이거 무슨 가로수길 건물주 월세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막 이전보다 10배나 더 많은 부담금을 내라는 억지 협박, 또 만약 그걸 거부하면 주한미군을 빼버리겠다는 이야기가 가장 흔하게 나오는 불만이자 우려인데, 주한미군은 절대로 한국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못 나갑니다. 심지어 분담금을 10배 올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고 있는 분담금도 못 내겠으니 오히려 이제부터는 미국이 우리에게 월세를 내고 주둔해라,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미군은 기꺼이 그 수조 원의 월세를 내고 한국에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사실 우리 한국을 위해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작년 연말에는 이미 미국 국회에서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결정하든 주한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하는 것으로 미국 법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근시일 그런 주한미군의 상황이 바뀌는 일은 없을 예정입니다. 미군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신경 쓰게 될, 그리고 가장 경계하고 압박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중국으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대신 그런 중국 바로 코앞에 중국 측 표현에 의하면 자기들 목 안까지 밀고 들어온 칼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주둔 중인 약 2만 8천 명의 미군 병사들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등 엄청난 무기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바로 코앞에, 그것도 북경과 상하이를 1시간도 안 되어 폭격할 수 있는 거리에,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군에게는 진짜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정도의 축복이며, 중국에서는 밤에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도 골치 아프고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금 요충지를 분담금을 10배 올려주지 않는다고 뺀다는 건 현 실정과 상식에 전혀 부합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일본이 있지 않냐 하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는 우리 평택과 중국 북경 상하이와의 거리보다도 무려 2배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전시 상황에서 공격까지 무려 1시간 이상이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방이면 일본은 그냥 후방 병참기지 정도밖에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혈맹입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딱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이 다른 나라를 위해 가장 많은 수의 자국 병사를 잃은 것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한국전쟁 참전 미군 병사들에 대해 예우를 잊지 않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한국이 다른 나라를 위해 가장 많은 수의 우리 병사를 희생하고 잃은 것 또한 바로 베트남전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전에서는 우리 한국군 없었으면 미국은 진작에 전쟁 지고 짐 싸서 집에 왔었을 정도로 결국 이기지는 못했지만 미국이 그 지옥 같은 전쟁에서 그만큼 버티고 또 나중에는 자존심도 챙기면서 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군의 사신과도 같은 전투력과 용맹 그리고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두 국가는 매우 특별한 과거를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혈맹 국가입니다. 그런 반면 일본은 평화로운 미국 본토에 선전포고도 없이 선방을 날며 쳐들어간 침략군이자 나중에 진짜 큰 거 2방 제대로 맞고 항복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일본을 절대로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언제든 그들은 상황이 자기들에게 유리해지고 미국에게 불리해지면 주인인 미국의 목덜미를 물 개라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치도 아시아에 있고 또 하도 말을 잘 들어서 이런저런 용도로 유용하게 써먹고는 있으나 미국 역시 언젠가 그 용도가 다 하고 나면 정말 하루아침에 일본을 버릴 것입니다. 물론 선전포고 없이. 그리고 일본은 우리 한국과는 달리 지정학적으로도 또 산업적으로도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리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편 한국은 단지 그런 군사적인 면 외에도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파트너 국가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신냉전 시대입니다. 소련은 사라졌고 이제 그 자리는 중국이 차지하여 미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올해부터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바로 그런 중국의 허리를 꺾어버려 다시는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나아가 주변국들에게 마치 무슨 지방 조폭 보수처럼 굴며 갑질하면서 세계 질서를 흐트리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아주 제대로 밟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2가지 측면, 즉 군사와 경제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군사적인 면은 일단 미국은 미국이니까 지금 살짝 해군 같은 데서 수적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는 중국이 그동안 미군 기밀 문서 훔쳐다가 만든 소위 5세대 전투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는 한들 크게 걱정될 것이 없어. 자본주의의 시대답게 엄청난 수준의 경제 조치들로 중국을 조지는 방법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20년간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키고 또 그래서 얼추 많이 따라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바로 그 최첨단 산업들, 즉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분야들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이 가진 모든 무기를 다 쏟아부어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트럼프는 우선 제조업 탈중국화에 집중하여 지난 30년 넘게 중국에게 의존해왔던 제조업을 파격적으로 끊어버리고 그중 일부를 미국 내에서 되살리는 방법을 취할 것인데 하지만 아무리 미국 내 제조업이 빨리 되살아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고 신기한 나라가 미국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방산 무기만 잘 만드는 최첨단 산업 국가가 아니라 손톱깎이부터 초대형 발전기까지 그리고 상상 가능한 모든 물건을 모두 0부터 100까지 다 이 한국 내에서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전 세계 진짜 1티어 최강 제조업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는 진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융단 폭격으로 중국의 최첨단 산업이 초토화되고 나면 가장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제조업의 탈중국으로 인해 시장에 공백이 생기면 그걸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메꾸어 줄 수 있는 것도 전 세계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물론 지난 바이든 때 지금은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약속들만 믿고 미국 내에다 무려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초대형 공장들을 우리나라는 지어버렸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 공장들이 미국 땅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앞으로 미국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다며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한데, 세상사라는 게 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미국 공장들을 미국에 잡힌 인질들로 볼 수도 있고, 동시에 트럼프와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 즉 레버리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외교니 안보니 잘해도 경제를 잘 못하면 국민들은 즉시 돌아서고 국정의 통역도 바로 브레이크가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건 특히 다른 모든 것보다 미국의 경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있어 더더욱 사실입니다. 자기가 운전대를 맡은 다음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인정해주고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다른 산업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첨단 배터리 및 반도체 공장들과 또 미국 내 여러 지역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들이 삐걱거리게 되면, 그때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타격을 입겠지만 트럼프의 경우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이게 이 영상 가장 앞에서 살펴본 그 주한미군의 문제나, 또는 여기 미국에 최근 지은 한국 기업들의 공장들에 대한 문제나, 그 골자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또 트럼프도 그 누구도 완전한 갑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으며 함께 동반자멸하거나 아니면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며 크게 성공하거나 두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그렇게 미국과 거래를 하면서도 중국과도 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곧 미국의 여러 제재 때문에 완전히 사면 초과가 되어 사실상 모든 통로가 막혀버린 상황이 될 것인데, 그런 중국에서 가장 가까우며 사실상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첨단 선진국인 우리 한국에게 크게 손을 벌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며 줄타기 외교를 함으로써 양쪽 모두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어내며 실리를 챙겨야 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지난 1000년 이상 동안 가장 잘 해오던 생존 전략이자,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이 줄타기에 있어 타고난 내공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미국과 미군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미국에게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좋은 포커 선수처럼 최대한 우리가 가진 우려를 숨기고 동시에 우리가 가진 강점들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면서 상대의 패에 맞추어 그에 가장 맞는 패로 응대하며 절대 기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플레이를 해야만 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국제 외교라는 것은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즉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거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주고 그리고 잘 받는 외교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앞서도 보았듯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좋게도 미국으로부터 또는 오직 미국에게만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테이크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가인 그는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너무 빼앗기는 것들에만 집중을 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럽게 주고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을지, 그렇게 생산적인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 전 세계 최고 혈맹인 한국과 미국이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현명한 태도로 앞으로의 상황을 바라보며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에도 또 우리가 보는 영화 속에서도 보면 절대 위기 없이 기회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은 큰 위기, 그래서 그 안에서 커다란 기회가 함께 숨어서 찾아온 상황입니다. 참 우연스럽게도 지난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우리나라는 당시에도 탄핵 정국으로 그때 나라가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그 첫 번째 임기 동안 우리나라는 사실상 최고의 호황기를 보냈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그 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정권 역시 정말 우연스럽게도 우리나라가 다시 또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이때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디 트럼프를 대하는
있는 우리 국가 각 분야의 수장들께서 그 위기를 대비하되 그것과 함께 찾아온 기회도 함께 볼 줄 알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산업에 대해 당당한 자신감을 갖고서 어쩌면 우리에게 최고의 성장과 호황을 가져다줄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 혼돈의 시기를 부디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옛날에 우리나라는 중요한 도시들의 이름 뒤에 주자 돌림을 사용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의 경우 경주와 상주, 전라도의 경우 전주와 나주, 또 충청도의 경우 충주와 청주, 강원도의 경우 강릉과 원주의 이름에서 그 앞글자를 따와 불렀고 북한 지역의 경우도 예를 들면 평안도의 경우 평양과 안주, 황해도의 경우 황주와 해주의 이름에서 각각 그 이름을 따와 불렀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지명들은 다들 그 흥미로운 유래가 있는데 이 종로의 경우 조선시대 한양의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던 그 도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알려주던 아주 커다란 종이 달려있던 그러니까 지금 교보문고 빌딩 옆 그 보신각에 달려있는 종으로 매년 12월 31일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총 33번 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벌어지는 그 종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 종로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곳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도의 중심지 중 최고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이게 1903년 종로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크고 시원하게 뻗은 종로도 멋지지만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그 풍경이 한눈에 담기는 모습도 생소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제 강점기 시절의 종로 모습입니다. 여전히 수도의 그 메인 스트리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 조금씩 닫힌 건물들이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종로의 모습입니다. 빽빽히 모여있는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청계천 그리고 그 뒤로 지금부터 살펴볼 어쩌면 우리 서울에서 가장 낭만있고 멋스러운 아직 남아있는 빈티지 한국의 모습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종로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이거 지난번 국립박물관에 가서 방가 사유상 소개할 때 한번 해봤던 것처럼 그곳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로 꾸며봤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종로 주변은 아주 어릴 때 빼고는 이후 가본 적이 없어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곳인데 최근 해외에서 우리 종로 3가가 전세계 모든 동네 중 가장 쿨한 동네 무려 전체 3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읽고는 도대체 종로는 어떤 곳이기에 그런 것인지 너무 궁금해져서 마치 먼 해외여행을 가듯 달력에다 날을 잡고 또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준비한 후 가슴 한가득 설렘을 안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단 그 기사 이야기를 조금 더 짧게 해보자면 영국에 있는 타임아웃이라는 여행 전문 언론사로 거기서 전세계 모든 유명 동네 중 가장 쿨하고 멋진 곳을 총 49곳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 가운데 우리 종로 3가가 무려 3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서울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묘사하며 최신식 현대 건물들과 종묘 그리고 궁궐에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청계천에 더해 밤이 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들썩한 정말로 힙한 장소로 변하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 낭만과 힙이 공존하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로 멋진 곳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사람들이 아주 많고 또 멋진 야경이 보이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갔으면 좋았겠는데 한편 오랜만에 가는 이 종로 여행을 혼자 느릿느릿 조용하게 다녀오고 싶기도 해서 비교적 차분한 일요일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종로 3가 지하철에서 나오면 이곳에 연륜이 느껴지는 장면을 바로 만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하철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을 올라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큰 간판이 바로 이 보청기 간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청기 간판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거리를 걷는 동안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여 여기가 우리나라 보청기 캐피탈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동네 중 한 곳인 인사동에 먼저 들려봤습니다. 예전에 비해 뭐가 많이 바뀐 듯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기가 인사동이라는 것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상점들이 아주 많았는데 또 이게 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동에는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벌써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스님들의 복장이 참 묘하게 힙하고 멋스러웠고 특히 저 털모자는 굉장히 탐났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2025년이니까 당연히 주변 저 멀리에는 커다란 신식 건물들이 그 배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지만 그 사이 골목마다는 작은 기와집들과 오래된 전통 찻집과 식당들이 많이 보여. 그런 독특한 조화가 특히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하도 많아 한국에는 넷플릭스의 그 멋진 배우들 외에도 나 같은 토종 한국 원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짧게 인사도 나누었고 또 몇몇은 이렇게 예쁜 포즈로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왔다는 이 국제 커플은 유독 사랑이 꿀 떨어졌는데 이른 일요일 아침 인사동 거리를 걷고 있던 이 외국인들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 친구들은 브라질에서 온 아주 잘생기고 유쾌한 어린 친구들인데 제가 사진을 잘 찍지 못해 초점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이름도 너무도 유명한 탑골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사동에서 종묘로 가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거점인데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탑골공원이라는 곳은 와본 적이 없습니다. 늘 TV나 인터넷에서 보면 어찌 보면 약간 희화화되어 놀림당하고 또 좋지 않은 이미지도 꽤 있어 막 개토처럼 그런 모습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고풍스러우며 편안한 공원이었습니다. 이게 공원 입구입니다. 참고로 이 탑골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에 탑이 많은 고을에서 그 이름을 따와 탑골이라고 불리게 된 곳인데 여기는 무려 3.1운동이 시작되었다.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 이름처럼 공원 안으로 좀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큰 탑이 한 개 보입니다. 진짜 엄청 큽니다. 그리고 유리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잠시 멈추어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종로의 하이라이트 종묘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여기는 가는 곳곳마다 마치 아까 그 보청기 가게들과 경쟁하듯 이발소가 정말 많았는데 특히 그 가격이 압권이었습니다. 커트가 무려 4,000원. 하지만 그래서 놀라며 그 입구를 보았더니 최근 바뀐 것인지 7,000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을 체감할 수 있던 모습이긴 한데 아니 커트하는데 무슨 원재료값 상승이 그렇게 많아서였을까 잠시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참고로 종묘는 엄청 큽니다. 서울 도심 안에 있는 가장 큰 유적 또는 공원 중 한 곳입니다. 잘 정리된 넓고 긴 그 입구 회랑을 따라 정문으로 올라가서 티켓을 끊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종묘도 태어나서 처음 와본 곳인데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들어갈 때부터 마음가짐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가급적 경건하게 발자국도 조심하며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가족들과 함께 온 분들이 아주 많았고 또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도착한 그 종묘 사직단에 가보니 하필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까지 가서 그 사직단 앞에 있는 그 옛날에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부산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죽이며 여기까지 올라온 후 무례하게도 이 사직단 앞에다가 군대 야영지를 펼치고는 밤을 보냈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 하필 여기서 역병이 돌아 여기서 밤을 샜던 일본군이 모조리 죽어버렸다는 좀 신기한 기록이 있는 그곳을 살펴보고 다시 천천히 입구 쪽으로 되돌아 내려오는데 여기 그 긴 길 가운데 보면 돌로 만든 총 3개의 길이 있습니다. 양 옆에 길이 있고 가운데 좁은 길이 하나 또 있는데 그 가운데 길은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절대로 밟거나 넘어가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가운데 길로 걷고 있길래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아는 척할 좋은 기회가 생겨 기뻐하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손짓 발짓으로 그리고 매우 사실적인 얼굴 표정으로 설명을 해주었더니 그 외국인은 깜짝 놀라며 바로 옆으로 비켜 내려왔는데 바로 이 아리따운 남미 아가씨였습니다. 멋진 한국에 와서 그것도 조용한 종묘까지 와서는 거기서 무려 저를 만난 것이 한편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종묘를 나오며 그 종로대로 반대편에 있는 곳이 바로 그 추억의 세운상가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용돈 모아 어렵게 가져온 소중한 돈을 받고는 이거 정말 끝내주는 거라고 하더니
집에 와서 설레는 마음에 이거 언제 나오나 무려 2시간 동안 녹화된 전원일기만 보다가 울게 만들었던 그 비디오 테이프를 웃으며 쥐어 보내주었던 남자. 그때 그 동심을 파괴한 건지 보호한 건지 헷갈리는 그 세운상가 아저씨는 지금 잘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묘는 경복궁처럼 긴 돌담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그 영국 여행 잡지 타임아웃에서 극찬을 했던 최고로 힙한 동네인 바로 서술락길이 나옵니다. 살짝 옛날 좋았던 시절 그 초창기 삼청동 느낌이 나는 곳으로 오른쪽에 종묘 돌담을 마주보며 형성된 요즘 젊은 친구들 성지입니다. 그 기분 좋은 길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이번엔 익선동이 나옵니다. 그 서술락길처럼 요즘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곳으로 우리 한옥의 대들보와 석가래 그리고 멋들어진 기와 지붕 아래로 파스타집과 타코집 등 맛있는 음식점들이 넘치는 아주 멋진 곳인데 조금 이른 일요일 오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여기 서술락길과 익선동은 특히 밤에 오면 분위기가 진짜 끝내준다고 합니다. 연인분들은 나중에 한번 이쪽으로 데이트 코스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선동에서 길고 깨끗한 도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 다시 종로 3가역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저 멀리 그 배경에 북한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멋진 궁궐 창덕궁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가보려 했는데 하필 창덕궁도 지금 공사 중이었습니다. 인사동부터 종로길 그리고 종묘 주변 서술락길과 익선동을 걷다 보니 이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빡세게 걸어본 것임에도 정말 힘들고 지루한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주변에 볼거리가 너무 많아 내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예전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어째서 그 잘 나가던 가로수길과 강남대로가 언젠가부터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졌는지를 건축가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건 바로 거리의 리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바로 상점들. 그러니까 그 상점들이 마치 악보 위의 음표들처럼 이런 재미난 가게 저런 신기한 가게가 들쑥날쑥 몇 발자국마다 거리를 따라 쭉 있게 되면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계속 흥미가 돋아 그저 그 길을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작은 여행이 되었던 것인데 이게 지역이 인기가 올라가고 땅값이 높아지며 큰 기업들이 땅과 건물을 사서 거기 다 싹 밀어버리고 아주 크고 지루한 거대한 빌딩과 매장들로 채우게 되면서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거리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그래서 사람들도 찾지 않게 되었다는 뭐 대충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 종로 3가 주변은 아직도 그 90년대 말 한국처럼 거리에 리듬이 살아있고 볼거리가 많으며 무엇보다 한국 특유 도심의 그 낭만이 넘치는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아직 그 밤의 멋진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어째서 그 영국 언론에서 이곳을 세계에서 3번째로 멋진 동네로 꼽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로 좋은 여행지였습니다. 다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지하철 타고 종로 3가역에 내려 그 주변에 넘치도록 많은 멋진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낭만적인 데이트 코스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